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을 이현주 국회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 주도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몰락과 고용 참사를 초래하고 시장 수요와 거꾸로 가는 공급 옥죄기, 주택 공급 옥죄기, 젊은 세대의 재산 증식을 어렵게 하는 대출 옥죄기 등 반시장적 경제 정책을 통해서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계층 상승을 위한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호황에도 나홀로 역주행하고 있는 한국경제해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정부 출범 16개월 동안 무려 12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이 안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정책을 12번 발표한 건 아니고요. 시장 안정과 관련된 정책은 크게 작년 8.2 대책, 이번에 9.13 대책으로 얘기할 수 있고, 나머지 정책들은 그 정책들에 대한 후속 조치라든가, 그다음에 주거 사다리, 주거복지 로드맵, 그다음에 신혼부부 주거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12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13 대책 이후에 시장에 있어서의 서울 중심의 일부 지역의 급상승 움직임들은 많이 진정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파트값의 가격 상승률을 보면요, 우선 두드러지는 게 지방은 오히려 내려가고 서울 중심으로 해서 강남과 서울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보면 이게 다른 어떤 시점보다도 이상하게도 8월 2일 이후에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8.2 대책 이후에 부동산 값은 상당 부분 안정이 되어 있었고요. 8.2 대책이 본격화된 올해 4월 이후에는 안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일부의 개발 호재들, 개발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9.13 대책을 정부 종합정책으로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시장은 다시 최근 들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8.2 대책 전에는 사실은 강남도 2점 몇 프로 정도 인상이 되고 있다가요, 그 이후에 1년 동안 거의 10% 정도 상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것이 반드시 그 대책 때문이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겠지만, 저는 이 대책을 자꾸 발표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수요자들로 하여금 강남이라든가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심리적 요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우선은 그 수도권의 서울을 중심으로 한, 강남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집값 폭등의 요인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최근 올 여름에 그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상 폭등 현상 이전에 부동산 가격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상승한 건 201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 때문에 부동산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거고요. 전후를 보시면 아시니까요. 예.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되겠습니까?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뭐라고 몇 생각하십니까? 가지 원인이 있는데, 먼저는 저금리 정책이 지속됨으로 해가지고 시중의 유동성이 과잉으로 있는 점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몇 가지 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유동성을 제어하지 못했던 정책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과정에서의 어떤 불안 심리,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집을 사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과도한 불안 심리 같은 것들이 결합해서 급격한 상승 현상이 일어났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뭐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요. 결국에는 공급보다 수요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 그럼 이걸 해법은 뭐겠습니까?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분산시키는 거겠죠. 그죠? 동의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공급이 많았을 때라 그래가지고 꼭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아니죠. 말씀드릴 수는 공급을요, 없습니다. 예. 수요가 있는 곳에 늘려줘야 되는 거죠. 맞춤형으로 공급을 늘려줘. 내가 원하는 수요는 예. 여기 있는데 공급을 딴 데다가 아무리 늘려줘 봐야 사실은 수급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부동산이라고 하는 예, 것은 일반 예. 물건과 달리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또 공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 시간에 걸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건을 찍어내듯이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수요를 분산시킬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0만 호의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공급이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공급을 확대하고 수요를 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공급은 원하는 곳에 확대해야 되고 수요는 분산이라는 건 뭐냐? 그럼 왜 수요가 생기느냐? 편의시설이 있고 교육이 좋고 교육 환경이 좋고 그리고 거기에 교통이 좋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통 인프라를 늘려주고 교육 인프라를 늘려주고 접근성과 편의성을 늘려주는 것이 병행이 되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런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마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면 자사고 폐지가 우리 장관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이 파라콘의 수요를 늘립니다. 그리고 교통 인프라를 지금 오히려 SOC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저도 수도권 의원입니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하철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 공사들이 굉장히 지연되고 지금 빨리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정부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급도 매각이 아니라 서울 중심지에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거기에 지금 서울 중심지에도 보면 재개발, 재건축 하고 있는데 이 슬럼화돼 있어가지고요. 너무 이렇게 경제성이 안 나와서 재개발도 진행이 안 되고 지연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학교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이제 경제성이 나오는 지역은 상관이 없겠지만 중랑구라든가 강북의 여러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초과 이득이 생기면 그것을 나누면 됩니다. 공공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까? 네, 먼저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난 이후에 수도권의 광역철도 노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선에 대한 인허가가 이루어졌다는 점, GTX를 비롯해서 그래서 교통 문제를 종합적으로 풀겠다고 하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그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서울에서만 104곳에서 착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단지에 있어서도 안전 진단이 최근 들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재개발과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재건축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용적률을 늘려주면은 거기에 맞게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 임대주택으로 환수하는 장치들은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서울 도심에서 좀 더 활성화시켜주고 오히려 거기에서 정부 공공과 개인의 어떤 재산 증식이 윈윈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네. 이루어지고 있고 네. 차질 없이 그리고,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양도세 중과 문제도 사실은 취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거래 절벽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동 자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 굉장히 아픔
아픈 부분입니다만 이 유동성이 과잉이 됐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왜 갈 데가 없냐? 그럼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데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정부의 어떤 반시장적인 여러 경제 정책들 때문에 사실은 기업인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면 투자를 안 하면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럼 그 부동산 중에서 가장 경제성이 큰 곳에 더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토부 장관이시지만 저는 경제부처들과 함께 얘기를 해서 이 유동성이 부동산이 아니라 생산적인데 좀 더 분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면 맞는 말씀이시기도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지속되어 왔던 저금리가 정권이 바뀌는데 불구하고 지금 전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이 이 유동성 과잉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그 금리 부분을 좀 손을 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국토부 장관의 입장에 봤을 때는 시중의 이 넘쳐나는 유동성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주택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틀 중에 하나이다. 금리가 이제 생각합니다. 중요한 요인 중에는 하나일 겁니다. 생각합니다. 뭐 예. 근데 이제 또 금리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뭐 여기서는 제가 더 이상 논하지 네네. 않겠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30만 가구 발표하셨죠? 네네. 네. 지금 이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제대로 지역 지자체하고 협의를 했는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명만 해도 그렇고요. 성남이라는 여러 군데에서 지자체 단체장들이 반대한다 이렇게 의견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 협의를 하셨습니까, 사전에? 네. 우리 국토부하고 국방부, 농림부, 환경부, 산림청,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8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기초자치단체로부터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을 받으셨습니까? 네네. 네, 어떤 회신을 받으셨습니까? 광명시의 경우에는 지구 내 주민 생계 대책이 필요하다, 교통 문제 해소, 뉴타운에 대한 영향력 최소화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찬성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의가 있다는 건가요? 이러한 단서를 달아서 의견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서를 달아서 그게 해결이 되면 찬성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택지지구 이 개발 발표되는 상황을 보면요, 이 모양이 굉장히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예, 그 전입니다. 그 전. 그 다음이네요. 네, 저 보이십니까? 네, 이게 너무나 이렇게 준비 없이 협의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여기에 이렇게 길게 대로를 끼고 이렇게 주택들을 짓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주변에 환지 계획도 있고요. 또 뉴타운 계획도 있고 굉장히 지금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곳에 지금 조합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정부가 기왕 투자를 할 거면 그런데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뭐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현재 지연이 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모양이 아주 볼썽사나운 이런 그림을 만들어냅니까? 이거 그림이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부에서도 오래전부터 검토해 왔었던 지역이고 광명 지역에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기를 조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광명시 쪽과 이 얘기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림을 보지만 그 그림은 그린벨트 밑에 훼손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모양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의 그림으로 보면은 그렇게 그닥 이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 그게 뭐 이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네. 더더군다나 문제는 뭐냐면요. 저는 어떤 정부든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용을 하는 방식의 개발은 최소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사유자의 사건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그린벨트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고통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주변의 시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수용이 돼서 지역에서 쫓겨납니다. 왜 정부가 이런 일에 앞장섭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공급 문제를 해소하지도 못합니다.
저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시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환지라든가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간곡하게 좀 찾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들이 공공택지를 조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서민들에게 양질의 값싼 주택을 대량으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식에 더 나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부는 그 길을 선택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저희 부가 가지고 있는 네. 개발 제한 구역의 해제 물량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금자리 지역을 지정을 했다가 몇 년 동안 지연시키고 있다가 다시 또 해제를 했다가 다시 또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의 연속성을 떠나서 이런 행태는 이제는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관둬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지라든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를 하면서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주민 공람하고 있는데 그 중단하고 지자체와 주민의 뜻을 다시 한번 물어서 철회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민들의 뜻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님 나와주십시오. 네, 부총리님. 네. 대북 경제 협력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국내 연구기관 자료에 의하면, 물론 이건 다 추정입니다만, 5대 인프라 개발 비용만 하더라도 최대 225조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표 좀 보여주십시오. 표? 네. 철도와 도로만 일단 나와 있는데요. 뒤에 부분은 안 나옵니까? 네, 대충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 경협은 투자입니까? 원조입니까? 지금 뭐 남북 경협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네. 저는 논의 단계까지 들어가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또 국제사회에 여러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비용이 얼마 드냐 하는 것들도 전부 가정을 도입할 수밖에 없고, 사업 기간, 네. 방식, 규모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어떤 형태로 서로 간에 분담할지에 대해서 지금 전혀 이렇게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 협조라든지 또 남북 간에 진행되는 사항을 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북한의 차관만 해도 1조가 넘게 지금 있죠. 못 받고 있죠. 예, 네. 이자가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매달? 제가 그 숫자를 좀 갖고 있지를 못한데요. 예, 뭐 얼추 어쨌든 수백억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럴 네.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네. 이거 누구 돈으로 나가고 있나요? 지금 현재로 뭐 그 돈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뭐 대해서 기금으로 나갈 수도 있고, 저도 그건 정확하게는 확인 네, 그걸 저희가 못했습니다만 따로 한번 좀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혈세입니다. 그죠? 저는 뭐 북한에 대해서 경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제가 뭐냐? 우리가 북한의 핵 공갈에 굴복해서 돈을 퍼주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에, 또 북한을 포함해서 이 한반도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고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투자여야 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투자여야 한다. 그럼 투자의 전제는 뭐냐? 회수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굉장히 복잡한 얘기긴 합니다만 의원님이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문제가 진행이 되고 국제사회에 협의되면서 할 거냐에 우선 크게 달려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그 당사국들이
남북한 또는 앞으로 국제사회나 국제기구까지 혹시라도 참여하게 된다면 서로를 윈윈하는 그런 모양이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시 한번 전제를 드리자면 그 책임 있는 정책 당국자로서 지금 남북 경협 문제는 국제사회의 협의 문제라든지 북한 제재 문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전제가 되고 논의가 되면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늘 제가 차분하고 네. 질서 있게 대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제사회의 협조와 제재의 해제가 전제죠, 당연히.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북한의 개혁과 개방입니다. 북한 경제체제가 이 상태로 있다면, 북한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면, 북한의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것을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북한 시장의 구매력을 보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그죠? 그러면 그들이 사유재산권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마당 경제는 암시장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북한의 사유재산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가 없고요. 우리가 요금을 받기는커녕 앞으로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 북한 시장의 향후의 어떤 구매력이나 이런 것들 전망을 보고 투자할 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우리 국회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한 분명한 어떤 북한의 의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담보가 없이는 논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원님 말씀하신 질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측면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국제기구 수장들과 여러 차례 논의를 한 중에, 예를 들면은 과거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에 대한 경제 협력을 국제기구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EBRD 총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동유럽권에 이제 그 체제 전환국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 참여를 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다양한 케이스의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의원님 말씀하신 그 질문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엔 동감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을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떤 상태, 이것도 뭐 가정입니다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준비를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런 시나리오라든가 그런 데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요. 국회에다가 협조를 구하려면 그런 게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명이 있어야죠. 그죠? 그런 건 이런 문제가 있죠, 의원님. 그 지금 상태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여러 가지 전제 조건과 가정을 전제하고 있는데 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그 상황과 이 정황의 전개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 대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개에 따라서 국회와도 충분히 협의를 드리고 또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보면요. 자, 개성공단에 그때 지급된 북한의 노동자에게 지급된 급여, 그게 직접 노동자에게 지급이 과연 됐는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 국내에서는 엄청나게 까다롭게 해서 우리 수도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만 정말 불편한 교통을 다 감내하고 다닙니다.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때문에요. 그런데 이 형평성도 생각해야 될 겁니다.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예타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도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남북 경제 협력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예타 면제라든지 아마 이런 것을 상정하시고 하는 말씀을 해야 짐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일부 철도 노선 같은 것이 되겠죠. 그 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그 남북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균형 발전, 최근에 여러 가지 경기 사항과 관련된 내수 진작 문제와 등을 포함해서 지역별로 또 특히 낙후된 지역별로 여러 가지 내수 진작을 위한 측면에서의 예비 타당성 문제에 대한 조금 완화된 방안 내지는 이런 걸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지 남북 문제만으로뿐만이 아니라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경우도 그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회에 협조를 구할 때에는 최소한의 어떤 근거와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 그리고 북한의
확실한 어떤 비전 제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사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번도 북한은 중국식의 개혁 개방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걸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의원님 조금 상황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남북 간의 경제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상당히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좋은 출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영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차분하고 질서 있게 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국제사회의 협조 문제라든지 제재 문제라는 걸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볼 것입니다. 다만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가상의 시나리오별 여러 가지를 지금 단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성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되 상황 진전에 따라서 국회가 충분히 논의하고 또 국민들의 공감대를 받을 수 있는데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도 좀 이렇게 정부도 좀 천천히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경제 협력 문제에 있어서 제가 일관되게 차분하고 질서 있게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예. 뭐 그것도 지금 유엔사하고 협의를 봐야 될 사항이고요. 또 지금 제가 그 국제기구나 주요 우방국 그 재무장관이라든지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또 여러 가지 진행에 맞춰서 해야 될 일들을 정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또 되풀이해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질서 있고 차분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속에 있는 그 행간의 얘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북 경협 등이 다 좋은 얘기지만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핵화에 대한 진전도 없이 또는 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한 약속도 없이 지나치게 장밋빛 일변도로 얘기를 해서 국민들에게 막연한 환상을 주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꿈만 가지고 대북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막연한 꿈이 아니었습니다.